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3일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당히 노량진에 갔어요. 옛날에 노량진에서 수험생활도 좀 했고, 노량진에 지금 말고 한 20년 전 정도에 그 식당이 굉장히 맛있는 데가 있었는데, 뷔페식 식당인데, 30개를 끊었죠. 한 달? 한 달 건 아니 30개를 끊었는데, 반도 못 먹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머지 식권을 환불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사실 어디 보험에 든 것도 아니고. 물론 다시 제기를 하셨겠지만, 그냥, 나도 돈이 없지만, 그냥 그동안 밥 잘 먹은 거, 싸게 잘 먹은 거, 그런 기억도 있고, 신림동 살 때 노량진으로 이제 그 시험 공부를 다니고 그랬던 옛날 기억인데, 지금 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물론 재작년인가 이제 메가스터디 쪽에 강연하러 잠깐 가갖고 훅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가서 이것저것을 한번 봤어요. 얼마나 변했나. 그 수험생들부터 시작해서 후끈후끈한 열기. 그렇죠, 사실. 거기서 몇 년을 해도 공무원 시험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 안쪽 몇 개월 하고 제대로 잘해서, 물론 몇 년 낸 사람이 제대로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꼭 그 어떤 수험 생활이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아니면 제대로 하고 좀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운때도 많이 작용하고, 또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공부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방법이 자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딱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좀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수험생활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나갖고 오랜만에 노량진 나들이를 한번 했어요. 또 그런 데를 가면서 삶에 또 여러 가지 에너지도 얻고 그래요. 또 활기찬 모습 보고. 물론 얼굴들은 초췌하고 힘들어가지고 컵밥 먹으면서 근데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30년 전 제가 20대 30대 20대 30대 했을 때 그 모습 보기도 하고, 예전에 변리사 공부도 준비했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노량진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 있네요. 욱해서 친구 일행 중에 하나를 살해했어요, 흉기로. 1심은 징역 9년, 2심은 징역 13년이에요. 친구라고 하긴 그래. 이게 지인이죠, 지인. 정확히 말하면 지인인데. 이제 여기도 여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몇몇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죠. 작년 4월에 벌어진 일인데, 21살, 21, 22 이런 정도 애들이죠, 애들인데, 근데 이렇게 여자친구와 관련돼 있고, 여자친구의 또 이제 삼각관계와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와서 내 여자랑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화가 나서 그냥 싸우러 갔는데, 근데 흉기를 준비했나 봐요. 근데 흉기를 준비한 게 꼭 죽이려고 준비했다기보다는, 이게 참 애매하죠. 죽이려고 준비했다기보다는 뭔가 보여주려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나를 좀 위협을 하려고, 이렇게 그들을, 왜냐면 몇몇이 더 있을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6명의 일행을 보고 위압감을 느껴서 이제 조수석에 있는 박스에서 흉기를 꺼내서 이제 여러 가지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휘둘러서 죽었는데,
이게 참 이런 걸 따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흉기를 준비한 것이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정 정도 뭐 상대방이 여섯이고 난 혼자니까 일종 방어용 아니니까 뭔가 이제 자기를 지키는 호신용으로서의 개념으로 가져가서 그걸 휘두르는 과정에서 또 상대방의 자극 요인이 있고 또 뭐 자기도 맞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유발돼서 찔렀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그 양형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이거는 판사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정교한 형태의 양형표가 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렇게까지 정교하진 않지만은 나름 여기에 판사는 1심, 2심 판사는 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나 봐요. 1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흉기를 소지 미리 준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찌른 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위협했다. 사실은 두 번째 부분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피해자를 찔렀어도 사실은 나머지 5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찌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5명이 있으니까 자기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뺏기고 확 찔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판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어떤 이 조우 상황 그리고 범행 상황에서 각각의 범죄 요소를 재구성할 때 각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 상당히 그 과학화된 동기와 행동에 관련된 걸로 재구성하는 표, 시뮬레이션 표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양형이 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퉁쳐갖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이전의 방식이고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억울함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여러 요소입니다. 뭐 다중을 상대하는 개인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서의 동기의 전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피해자의 도발 아니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각각을 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루틴한 형태의 동기 그리고 행동 반경, 공격 반경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에서 각각의 범죄 행위 요소로서 재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99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9년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 1대 1이거나 1대 2거나 해서 찌른 사람이 하나고 죽은 사람이 그 1이면은 사실은 9년이 나올 리가 없죠. 더 높게 나오겠죠. 근데 이건 다중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이라는 부분이 반대 6명이 가해자고 1명이 피해자였다고 하면 이거는 형량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죠? 이건 완전히 살인 중에서도 대단히 그 다중이 공격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판사는 지금 여기에 그 기사에 나오지 않는 판결문에는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9년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1대 6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수심 재판부도 피해자 유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자 유발했을까?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해요. 6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유발했다? 정확히 그건 그 행위 자체를 구분을 해야죠. 근데 유발을 했다고 해서 그 중에 1명의 가해자가 6대 1로 됐을 때 공격하는 부분이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아니 6명이 있는데 내가 저놈만 죽일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유발했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고 뭐 반격을 유도하는 이런 어떤 다중 상황에도 분명히 이 재구성할 수 있는 포맷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틀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형량은 아마 이 정도 부분이 적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9년.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양형이 13년으로 올라갔죠. 1심에서 9년인데 2심에서 13년이 됐으니까 4년이 올라가게 된 건 아마도 이제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 아니다. 근데 1심은 피해자가 유발했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은 1대6 상황을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해자인 1이 한 사람이 적게 나온 거고, 대신 근데 항소심은 그걸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상당히 단독 판사라든가 아무리 합의부 판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재구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있으면은 억울함이 좀 덜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9년이나 10년이나 11년이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갖고 좀 더 과학화된 그러니까 형량 그리고 형벌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조금씩 향상되고 정교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사법이 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이걸 수사한 경찰들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줘야 돼요. 즉, 요 상황에서 이렇게 찔렀는데 이것은 사실은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약간 방어적인 행동에서 이렇게 그렇고, 요때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떤 국면에 따라서 잘게 쪼개서 그걸 정확히 재구현하게 되면은 판사도 이게 좀 판단하는데 편하고, 사실 이것은 판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크라임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크라임 어널리시스, 제가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크라임 범죄 분석가의 영역이 되는 거고, 범죄 분석가가 기본적으로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크라임 어널리시스,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특별한 직업이 일부지만 생기는 것이 그런 거고, 이제 법정에서 그런 것을 재구성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판사가 그걸 재신하기가 어렵거든. 판사가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다. 예전에는 할 수 있죠. 근데 좀 더 정확히 과학적으로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이심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모르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피해자 유발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판결은 그만큼 이건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고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람 하나를 죽인 부분에서 9년, 10년은 사실은 형량이 낮죠. 근데 지금의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사람을 흉기로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형량이 이거보다는 5, 6년은 올라가야 된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는 그것을 같이 나가야 되는 건 정당방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6대1로 두들겨 맞는 상황, 내가 진짜 생명 위협을 당했을 때 어떤 우연히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휘둘렀다가 찔러서 죽었다. 그럼 이것은 형량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각각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범죄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묻지마, 글쎄, 무차별, 이런 건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2019년, 2년 전이죠. 11월입니다. 강원도 춘천행 공공주차장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2명한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어요. 글쎄 이건 왜 그런지를 정확히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기사만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건 폭처법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공동상해죠. 2명이니까. 43세와 47세가 냈는데 이제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정도의 형량이 되나?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공격 행위를 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한테 장애인 뭐뭐 하고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을 끌 들어가서 주먹과 얼굴을 때리고 같이 때리고 뭐 도망가는 걸 또 때리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했냐면 폭행사건으로 신고가 되자 상해죠. 합의서를 강요했어요. 이를 거절하자 또 보복 폭행을 했어요. 근데 1년하고 하나는 1년 하나는 4개월? 1심적 판부는 이렇게 재판을 했어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 상해했어요. 합의서를 요구하며 보복 폭행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1년하고 4개월밖에 안 나오죠?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1심법원, 2심법원이 공동상해, 보복 폭행 다 인정했어요. 네? 공동상해. A씨는 공동상해, 보복 폭행, B씨는 공동상해. 또 이전에 전과가 있어요. 아니 근데 1년하고 징역 4개월이요. 너무나도 이상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길 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두 놈이 그냥 욕하고 때리고 끌고 가서 때리고 다시 합의서 안 써준다고 또 보복 폭행을 했어요. 그건 보복 폭행 하나만 가지고도 1년인데 이건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사건의 수사와 판결 자체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수사는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검찰이 얼마나 구형을 했는지 실제로는 저는 이 검사의 구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검사의 구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위험한 범죄 아닌가요? 그 정신지체 장애인은 길 가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되나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판결입니다.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2019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뭐 구속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들어가지도 않지 이제 구속돼서 이제 된 거니까. 저는 뭘 잘못 봤는지 알았어요. 이게 징역 한 3년 4년을 잘못 봤나라고 하는데 누범 기간이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뭐 혐의가 인정 안 된 것도 아니야. 공동상해 보복폭행이 2건이나 되고 했는데 그리고 가석방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의 범죄 위험성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폭력성이 있죠? 지나가는 장애인을 왜 두들겨 패요?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그럼 더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만약에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실수한 거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아닌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 막 검찰이나 경찰한테 따지겠죠. 뭐냐고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환불을 못 하겠죠. 형량을 더 부형을 하겠죠. 근데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니까 그렇게 못해서 그건 이제 그냥 추정입니다만
그럼 이 피해자 보세요. 보복 폭행을 당했는데 1년에서 4개월이에요. 그럼 금방 나온 다음에 또 보복 폭행 안 당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신원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일종의 폭력성이 존재하는 위험성이 높은,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 당해 사건하고 플러스 그 공격자 피해자에 대한 어떤 것을 통해서 더 보호 관찰이나 아니면 보안 처분이 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보안 처분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고 사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이고 위험한 범죄자들입니다. 외국인 애들이 있는데요. 왜 담배를 안 빌려주라고 행인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얘들은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게 참 보시면은, 근데 이건 강도상해라서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 3일 마포구의 오전 11시에 주택가에서 이제 이 22살, 24살짜리 범인들이 외국인들인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현금 5만 원과 재발급증을 훔쳤어요. 그 이제 피해자는 뇌진탕, 꼬리뼈 골절들 전치 4주를 향기를 입었어요. 왜 그러냐? 담배 빌려달라. 거절했더니 끌고 가서 때렸어요. 근데 얘들은 징역 3년 6개월에 징역 4년이에요. 하나는 3년 6개월 4년. 아니 그래서 뭐가 되게 이상하죠? 앞에 거를 보세요. 앞에 거는 징역 1년에 4개월이에요. 얘들은 그러면 외국인이라 그랬나? 아니. 그러면 얘들은 전치 4주여서 그랬나? 앞에 이 지적장애인은 전치 2주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인 걸 떠나서 범인들이 지나가는 애한테 야, 그 담배 좀 줘 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해다가 이제 이거 끌고 가서 때렸어요. 그리고 돈을 뺏었어요. 강도죠. 그러니까 강도 상해죠. 그러니까 형량으로는 강도예요. 강도 플러스 상해가 들어가는 건데 앞에 거는 그냥 상해예요. 공동상해. 이것도 공동이죠. 공동상해, 강도죠. 또 그 특수강도죠. 왜냐면 두 명이 공동으로 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외국인들을 판결한 판사는 이렇게 한 거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합의했다. 그랬는데도 3년 6개월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외국인들에 대한 판결은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담배 이렇게 해서 강도 한 거 두들겨 패갖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도 아까 말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여기 피해자한테 있는 거죠. 피해자는 이 마포의 외국인들한테 맞은 사람은 비장애인이고 돈을 뺏겼고, 그렇지만은 보호폭행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지적장애인은 보호폭행까지 당했어요. 그럼 오히려 이 춘천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거는 5년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판사님들은 도대체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정의로울 수 있나요? 이런 참 황당한 판결이 있을 수가 있는지. 당연히 외국인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고 3년 6개월 정도 4년이면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칠 기간이라고. 이 정도면 뭐 저는 이 정도면 적정한다고 보는데, 또 어느 정도까지 합의도 해줬으면은. 근데 앞에 지적장애는 너무, 유일한 거는 피해자가 장애인, 자신을 보호하기 힘든. 그래서 피해자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 경우는 어떤가요?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해서 여중생을 묻지마 폭행한 40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면식도 없어요. 전북 부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난달 29일 날 오후 5시에 부안의 한 복도 병원에서 중학생 2명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서 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학생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죠. 여기는 좀 다른 거는, 이 폭행을 했던 40대가 정신질환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그럼 이 40대가 계속 뭐라고 했는 것 같죠. 막 떠드니까 중학생 애들이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뺐으면, 이거는 뭐 거기에 따라서 정신적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춘천에서 벌어진 이 지적장애인 공동상해, 공동 보복폭행이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이라는 것은, 이거를 수사한, 기소한, 판결한 1심, 2심 판사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그래서 사건은 좀 더 이 내부를 좀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N번방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연합뉴스에 나온 것은 N번방 성착취물을 수천 개 받았어도 반성했다 해서 집행유예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소지죄의 형량이 높아졌고, 예전엔 소지만 가지고는 처벌을 하는데 법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예법이 적용돼. 그러니까 그 소지의 시기가 옛날, 그 법 시행 이전,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들도 그 성착취물을, 디지털 성착취물을 거래 소지한 것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자백이나 반성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법의 취지,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엄벌해서 소지를 엄벌함으로써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 사회적인 노력을 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같아요. 근데 판사들의 어려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쉽게 바뀌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리고 판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에, 뭐 동참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같이 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뭐 수천 개를 전송받고, 근데 뭐 집행유예, 다 집행유예, 4,700개 집행유예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사법부가 이거 성범죄 처벌이다, 그래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물론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걸 많이 올리고 있는데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아쉽고 우리 판사님들이 좀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제 최대한 스토킹 범죄자를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한다고 같아요. 법사위에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전에도 법사위까지 가서 엎어진 게 한두 번이니까요. 근데 이번은 제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도록, 어쨌든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제 내년 대권을 들어가는 뭐 여러 이쪽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가장 제가 지난번에도 스토킹 방지법의 처벌법의 이 맹점이 뭐냐면, 스토킹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정교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열거주의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주거, 직장, 학교, 일상생활, 이게 좀 더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문제 포괄적이 되면 판사들이 또 거기를 규정하는데 또 자의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초기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그 법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조금 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지금의 법 체계에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형량은 뭐 대법원 양형면에서 깎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벌금형이 끝나고 막 그러니까, 집행유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토킹이라는 게 사실 초기부터 잡지 않으면은 대단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의 예방 방지, 그리고 분리, 접근 금지, 조치, 그러니까 그냥 예방 조치, 금지 조치, 이런 것들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이번엔 되겠죠. 법무부에서 또 구호구하라법 그리고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글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공수표를 남발했던 법무부였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 이후 광주의 아동학대 신고가 56%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예측했던 바죠. 이전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못하고 실제로 아동학대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많이 늘어나는 건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그 시스템화 되면은 그때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약 56%나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분류해서 입건하고 그렇게 하고, 광주경찰청에서도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같이 이제 분리제도나 출동 이렇게 하고, 지방청에서 여청강력팀 신설해 갖고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분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주경찰청, 그러니까 아니면 지방경찰청에서 다 같이. 왜냐하면은 요즘 지방경찰청이 안 하죠. 그냥 광역의 경찰청에서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매뉴얼 뭐 이렇게 해갖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작동된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국가경찰, 지방경찰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가장 심적으로 쉼터, 장기적인 쉼터의 마련, 그리고 거기에 인력의 마련. 아무리 이건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수사로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아이가 분리가 되고 그 아이가
특정한 형태의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원가정 보호에서 예외로, 그리고 정 안 되면 실제로는 국가가 키워야 되는 그런 방식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키워야 되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글쎄요. 뭐 노력하고 있다니까 한번 지켜보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지금 계속 가정폭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헤럴드 경제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골프장 휘두른 새아빠, 경찰은 외면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격일제로 가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학교 가서 급식 먹고 학교에서 여러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지금은 많이 못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참 한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말대로, 이 신문 말대로 전쟁터가 된 가정입니다. 무력하다 느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한 청소년 나오는 거죠. 집을 가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예전 SBS 통계상으로는 29만, 여성가족부 27만, 경찰은 11만, 여러 가지 탈가정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비판점들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KBS 취재 후라고 하는 데에서, 글쎄 이제 사건은 작년 11월 26일 날 경북 구미 어떤 학원인데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가 발견됐는데 이게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 중이었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원장이었나 봐요. 10년 넘게 이 학원을 운영했다. 근데 문제는 이 휴대전화에는 11월 25일과 26일, 그러니까 그 전날하고랑 당일 그 영상이 있었던 거죠. 보니까 원생과 강사 여성 10명의 시체 부위 영상 2건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피해자들이 보고 원장한테 다그쳤겠죠. 이게 뭐냐 했더니 원장은 실토를 한 거죠. 오래전에 불법 촬영을 했었고 2층 화장실 1층을 다 촬영했다. 그러니까 이제 딱 하니까 경찰이 이제 신고에 맞겠죠. 근데 문제는 경찰이 이제 그 원장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이게 좀 증거가 조사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날 귀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장이 쓰던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왜? 휴대전화는 그 안에 내용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다운받은 컴퓨터에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압수는 그보다 6일이 지난 뒤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원장이 당연히 삭제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찰 니네 왜 그랬냐 했더니 압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모든 걸 압수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또 사용한 핸드폰을 확인했고 컴퓨터 저장해서 빼내고 증거 수집도 하고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에 성범죄 표준조사 모델이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불법 촬영 사건 발생 시 휴대전화, 웹하드, 저장 매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메일 메신저도 그거를 안 한 거죠. 이게 참 황당한 거죠. 분명히 컴퓨터를 보면은 동영상이 2개 있으면, 그러니까 휴대전화 2개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게 처음이 아닐 수 있고, 그럼 이 계속 촬영이 왔다고 하면 그 파일이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데 클라우드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왜 경찰이 안 했을까요?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발부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설득을 해갖고 임의로 이렇게 하겠다. 방법이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 그럼 나 못한다. 라고 하면, 변호사 데리고 와서 못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이걸 해갖고, 이 검사한테 이걸 해서 그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출동한 경찰이 그 당사자를 설득해서, 말이 설득이 참 애매해요. 설득해서 이거 좀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다운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엉뚱한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는 내가 허락한 바 없다. 그래서 독수독과에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영장에 의한 압수가 아닌, 난 여기까지는 안 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불법 촬영이라든가 이런 긴급히 증거를 확보해야 될 상황에서 빨리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있느냐. 미국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보셨는지 알겠지만은 수사관이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로 이렇게 검사한테 탁 합니다. 그 긴급할 경우는 이제 판사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시스템이 좀 다른데 주마다 다르니까. 근데 뭐 그건 사실 뭐 크게 뭐 일개 형사가 직접 판사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팀장 아니면 이제 치 경찰서에 담당한 사람한테 바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판사, 당직 판사죠. 받아서. 근데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영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문자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포맷이 되어 있는 문자죠. 영장, 착해고 압수수색 영장, 뭐 체포 영장. 왜 우린 그게 없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긴급하다. 근데 그건 모든 게 그래서 모든 거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당장 증거를 훼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긴급하게 디지털 영장으로 신청하고 그것을 본 판사가 확인하고 영장을 발부하되 추후에 다시 한번 영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청구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은 애초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은 더 그러니까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한대 확장할 수가 없어요. 영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영장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압수수색하니까. 근데 이 디지털 매체물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요만큼만 A 하드만 보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하드가 여러 개거나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확장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바로 당직 판사나 검사한테 얘기해서 그럼 바로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대가 아닌 경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죠? 근데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빠르게 그리고 이것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어떤 예를 들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서버에 클라우드의 공간에 자기의 공간에 있는 거 이럴 경우는 쉽게 원격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삭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너무나도 늦게 지금 대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그래. 물론 지금 이 경우에 경찰이 조치는 좀 일종의 게으름이 좀 존재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찰 매뉴얼에도 있다고 하면 거기를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6일 뒤에 압수하고 뭐 이랬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클라우드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경찰 관계자는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전송한 이력이 남는다면 보면 알겠지만 잘 모릅니다. 저는 인터넷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선 경찰이
인터넷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거를 수사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어떤 뭐 이런 거를 수사하는, 요즘은 근데 디지털 기기가 관련되지 않은 수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문가를 그건 공부를 하거나 습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건 이런 게죠. 이 KBS 그러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지방청에서 실제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없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국가수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경찰의 지방청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디지털 포렌식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지금 지방청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다 있는데, 근데 그럼 이건 사실은 못 찾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술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경북청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국가수에서 그 영상을 찾아냈다. 그러면 야 이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건 그런 거죠. 수사와 증거 분석은 분리돼야 된다. 왜? 증거 분석의 결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증거 분석을 통해서 뭔가 수사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증거 분석이 왜곡된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왜? 순서를 바꾸거나 뭔가 뒤집거나 이런 부분들. 지금 경북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애초에 있었던 뭐 포렌식 자료가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왜? 기계는 똑같은 걸 쓰겠죠. 좀 더 낫거나 덜하거나 있을 수 있고, 또 포렌식 부분의 요원도 사실 기술이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수에서 찾아냈는데 경북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못 찾아냈다. 그럼 이거는 욕을 먹어 싸죠. 뭐 했어야 됐는가를 명확히 이건 감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누락했나? 아니 누락은 한 건 아닌데 실수를 했나?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그 경북청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를 모든 다른 사건도 다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죠. 니네 찾아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니네 못 믿어? 국가수 다시 가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KBS의 취재도 그런 거예요. 국가수 포렌식과 다른 경찰 포렌식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피해자들도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북청 과학사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많이 신뢰할 만하거든요. 대구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한. 근데 이건 디지털 포렌식에서 이렇게 뻑이 나면은 욕먹죠. 국민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시스템의 문제인지 기술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명확히 찾아내갖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 영장같이 긴급성을 요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영장의 부재, 그런 거면 정확히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명확히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경북청 포렌식 센터의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각각의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이죠. 저는 좀 이 상황은 좀 애매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긴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휴일 하루 남았습니다.
잘 쉬시고요. 설날 이후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내일 또 뭐 뵙도록 하겠습니다.